예,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오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마지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 내에 원래 끝내주는 것도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 임무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상당히 열띠게 토론이 돼서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 거라고 보고요. 상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간은 하지만 진행 시간 30분으로 가능하면 제한을 둬서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패널 토론이 하게 되면 이게 토론자분들 다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잠시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 좀 토론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토론자분들은 이미 발표하실 때 많이 소개를 받으신 걸로 봐서 제가 토론자 소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토론에서 아마 처음 나오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즉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 주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최종협의 그쪽에서 저희가 2030년 NDC 40%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인데 아마 이게 국가 목표가 정해지면 항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어떠한 기반 부분 그것 때문에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시민단체 쪽에서는 국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그보다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가역적 협약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 토론에 오기에 앞서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기사를 보면 시민단체 쪽에서 기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비용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를 한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가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기사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니까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저희들이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분담을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오늘 첫 번째 주제 저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 얘기는 좀 줄이겠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가 돼서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 논의가 돼도 사실은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논의하기 앞서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자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논의하기 앞서서 기존의 EPR 분담금 제도나 아까 이제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허탁 교수님께서요. 유럽의 플라스틱 세 이러한 제도 변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 의한 강제적인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요것부터 먼저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제도 부분이니까 죄송스럽지만 윤재영 사무관님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EPR 제도 현재 지금 플라스틱은 이제 EPR 제도 말고도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EPR 제도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부담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좀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EPR 제도의 범위를 좀 넓힌다는 거 그런 통해서 재원을 좀 마련을 해서 재활용하는 쪽에 좀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게 해서 그 비용 부담이 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도 설계하는 쪽 부분에 환경부의 윤재영 사무관님께 말씀을 잠깐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좀 변화는 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도적인 전반적인 변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산업계 쪽에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재활용 쪽에서 가장 재활용 의무 부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 SK 지오센트릭에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함영택 시청님. 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가 부담이 돼야 될 텐데, 전가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특정해서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사실 저 밸류체인 내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고, 협업으로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쪽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어디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딱 나눠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저런 밸류체인들을 제대로 잘 순환을 시킨다고 하면, 그리고 또 뭐 클로즈 루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을 더 애들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리사이클로 만들 수 있었던 저부가들을 좀 고부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밸류나 비용, 그러니까 수익 부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저희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기업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탄소 중립과 연관돼서 ESG 경영이 상당히 화두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ESG 경영에 의해서 오히려 기업의 지속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또 문제가 다른 문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한영택 시청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면서 고부가하는 쪽에 시장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먼저 EPR 분담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어떤 규제에 의한 수요의 창출,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규제가 아니고 시장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셨지만 재활용품의 비용 상승이 버진 레진보다 올라가는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생 원료 쓰는 부분에 있어. 예, 그렇게 이런 비용 상승이 오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구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구매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어떤 자연적인 모멘텀이 없을까라는 논의로 자연스럽게 지금 그 함영택 시청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고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장의 어떤 수요 창출을 위한 자발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좀 갔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재활용 업계 가장 최첨단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ACI의 김현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제도적인 백그라운드나 규제가 없이 모멘텀에 의해서 밸류체인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석유 가격이 150불 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폐기물 환경 문제, 환경부에서 전혀 신경 안 써도 고형 폐기물이 다 알아서 없어지고 알아서 고급 재활용된 거는 16년까지인가요? 크루드가 80불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그때였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갑자기 폐기물이 늘어난 거라기보다는 수요처가 사라진 거죠. 장기적으로 이런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수하지 않으려면 10년에 2번 정도 오는 크루드 오일의 피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커머셜 부분에서 CR이든 MR이든 관계없이 서로 컴피티션 하면서 고품질의 서플라이어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처럼 좁은 곳에서 두려운 부분은 특정 업체의 매점 매석입니다. 특정 업체가 밸류체인의 동맥을 중간에 막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만 막으면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또 한번 그 원유 가격이라는 이러한 위기가 한 번 정도 와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거였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자연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고 규제도 그러한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규제 부분, 제도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나중에 가면 조금 더 뭐 논의될 주제와도 연관되지만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독점이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영역에서 배울리아 상무님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전에 김현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국에는 2013년도부터 폐기물 사업을 시작했고 글로벌하게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정부나 지자체 등의 규제를 관리하시는 주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이 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같은 의견으로 아마 통일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이 솔루션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를 던져보는 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으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엔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서 그거는 나중에 포럼이 진행되면 한번 그런 자리도 마련됐으면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쪽, SK 지오센트릭의 이종혁 담당님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좀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제도와 그 자발적인 수요 이게 저는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수요단에서의 그런 소비자의 그런 그 친환경 소비 그리고 수요처 소비재 기업들의 그런 좀 전에 유럽의 사례를 봤던 그런 선언적인 타겟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이제 활성화에 대한 동인이 될 텐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시장에 안정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뒤에 수요가 붙어져야지 이게 완전히 그쪽 순환경제 산업으로 이동이 트랜스퍼가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냥 좀 개념적이긴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모두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업체, 수거 선별이나 저희도 지금 재활용 쪽을 보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해서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소비재 기업들도 그 적극적으로 친환경 선언을 해서 일부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바이오 레진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 레진이 들어있는 그러면 비용이 분명히 코스트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비를 하면서 지갑을 열 준비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인 정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의 그런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EPR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사무관님 나오셨지만 저희가 아마 그 실제 EPR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좀 보면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EPR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재활용률을 높이고 좋은 품질을 생산해 놓고자 해도 지금 제도 자체가 쿼터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혁 단장님께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깊게 각 파트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소비도 같이 논의가 된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부담해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PR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빨리 조금 넘어간 부분은 이걸 가지고 논의하면 상당히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한 테마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민간적 자발적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김현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사무관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뭐 EPR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현재 EPR 제도의 그 비용을 내는 쪽은 어쨌든 생산자 쪽이고요. 비용을 지원받는 쪽은 그 재활용 업계에 있는 뭐 수거 업체라든가 선별 업체라든가 재활용 업체들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어떤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사실 큰 어떤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는 게 맞아요. 그게 말씀이 맞고,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걸 어떤 제도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 그 지원금 자체가 이제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업계 간 어떤 칸막이라든가 뭐 그게 자꾸 갈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선별업체하고 수거업체 간에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 선별업체와 또 재활용업체 간에 또 갈등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제도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게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공감이 되고 나서 그걸 좀 바꿔나가야 되는 작업들은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무관님께 계셔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했고요. 오늘은 어차피 제가 30분 제한 시간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주제를 모노토니를 못할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주제라도 조금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허딱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바라봤을 때 한번 종합 정리한다고 했을 때 한번 그 바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 국내 그 폐기물과 관련된 EPR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외 동향에 대해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을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거기 뭐냐면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해서 다시 해보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폐기물을 불량 나온 것도 폐기물이고 나왔는데 안 팔린 것도 폐기물로 돌아올 것이고 사용된 물건도 폐기물일 것이고 해서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대로 내려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종 산업의 폐기물들 사이에 어떻게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느냐 하는 부분이 해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가 대부분 신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컨더리 머티리얼에 대한 시장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칭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소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이렉트 연결이 돼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는 것들이 피어 투 피어로 연결이 되는데, 과연 세컨더리 머티리얼이 나오는 거하고 그걸 사용할 사람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이 재활용 물질에 대한 그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된다. 거기서 다이렉트리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 그 다음에 재활용 중에서도 수거 선별하는 사람과 재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부담이나 그 부담금에 대한 나누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allocation 이슈라 그러는데, 정해진 걸 어떻게 나누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했으니까 잘 됐다고 그러고, 수거 선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했으니까 잘 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conflict of interest가 있기 때문에 그 allocation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 이제 해외에서 하는 제도 중에 관심을 제가 끌었던 거는, 일부 나라에서 재활용된 물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일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라는 게 뭐냐면 원료로부터 뭐를 만들었을 때 거기가 가치가 나와서 내는 세금인데,
그 물질은 한 번 부가세를 이미 낸 물질들이죠. 재활용되는 물질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물질에 대해서 부가세를 한 번 더 부과 안 되는 건 두 번 부과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일부 면제시켜 주거나 전면 면제시켜 줌으로 해서 재활용된 물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올려주고 마진의 폭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실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탁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의견이신데 마지막에 주신 부가세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 비용 부담 논의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자리가 계속적으로 왔으면 좋겠고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첫 번째 주제 가지고 벌써 한 15분, 20분 가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주제가 주어진 게 있어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하나만 더 한번 주제 한번 논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리사이클링 퀄리티 문제입니다. 리사이클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고품질화 이런 부분들 리사이클링 퀄리티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마 발표도 아마 그 주 내용 그 바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료 확보에서는 수거나 선별의 어떠한 개선, 기술적인 개선이 돼도 인프라도 되고 뭐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보다 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수거 선별 체계보다 조금 다른 인프라 상충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게 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가장 필드에서 이 분야의 필드에서 일단 정사를 하고 계시는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ACI 김현수 대표님,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피드가 가장 어렵고 절실한 상황은 맞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상 우리처럼 큰 물량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힘든 정도로 물량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피드스탁을 구하는 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피드스탁을 양질로 구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부가가치의 스마트 소팅 시스템이나 스마트 컬렉션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양질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두 단어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그 코카콜라 재팬 케이스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상당히 강제적으로 페트병 예를 들자면 페트병의 수거를 명령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이나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거나 사가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발생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질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한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우리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고 따로 분리 배출하고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되게 코미디 같은 일도 생긴 게 시민들은 뚜껑 띄고 라벨 띄고 열심히 닦으셔갖고 내놓으셨는데 현장에 가져와서 압축을 하면 압축기를 정말 저가로 사셔서 압축을 하고 나면 압축기 측면, 그러니까 페트병 압축물의 측면을 빨간색으로 녹으로 갖다 덮어놓습니다. 그럼 가져가서 실제로 그거 재생하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거 다 버리고 그쪽 부분은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품질이 중요해서 시민들이 다 녹까지 그 안에 있는 콜라 남은 것까지 닦아서 버렸으면 최소한 압축기 같은 건 좀 좋은 걸 사갖고 깨끗한 압축물로 압축하고 수거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아무 압축기나 사서 갖다 놓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고품질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밸류 체인을 직접 컨트롤하기 전에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관심이 많은 페트마저도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나오면 저희의 지금 현재 재활용 현황을 사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 돌아보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아프지만 김효수 대표님이 이게 현실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피스스탁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피스스탁 재생 원료 사용처 쪽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의 함영택 시초님 혹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일 재질이라는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장재의 어떤 재질인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만 알고 있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마다 가공 방법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물성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인지를 좀 명확히 볼 수 있게 그 표기를 좀 더 잘 눈에 띄게 시인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지금의 그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단일 재질로 가더라도 용도별로 원래 사용하는 신재들이 다 틀리듯이 그 단일 재질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물성 플럭추에이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수거 선별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뭐 그래도 이 밸류체인 내에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의 물성을 조절하고 용도별로 맞춘 레시피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의 경험들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그런 단일 재질 안에서의 물성이 흔들리는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약간 주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에서는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바이오 데그레이더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랑 같이 가려면 퇴비화 시설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리사이클 스트림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악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바이오데그레이더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퇴비화 설비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뭐 보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데그레이더블 폴리머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수거 선별 체계도 결국은 수거 선별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결국은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그 전체 업주체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생물성 플라스틱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돼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베올리아의 김현수 사무국님께 외국의 사례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국내하고 조금만 비교를 해서 한번 수거 체계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말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경험한 글로벌 수거 체계는 결국 공공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거는 공공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 선별 과정부터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고 일부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 정책에 의해서 특성화된 물질만 재활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한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지금 수거 과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선별하는 과정도 분명히 투자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연사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브랜드 오너의 어프로치, 그 다음에 저희 선별 수거하는 그 재활용 업체들의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에서 SK 지오센트릭처럼 이런 CR을 고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이 어떤 종류로 현재 나오고 나중에 나올 것인가, 그것들이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MR 쪽에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재질이 바뀌어버리면 아니면 패킹 타입이 바뀌어버리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체계적인, 아까 사무관님이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연스럽게도 시스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을 조금 이 부분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이 수거 선별 시스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환경부에 생각하고 계신 내용들 잠깐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일단 선별부터는 당연히 이제 민간의 영역이긴 한데 수거도 사실 지금 많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이니까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수거도 민간 수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거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첫 단에서 재활용 단계에서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30분 내에 시간을 맞추겠다는데 이미 제 시간을 넘어간 속에서 제가 주식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약속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프로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서 프로 의견을 못 듣겠고요. 중간에 그 줌으로 질의가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제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합지 연포장재로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신재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CR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이준혁 담당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라면 봉지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거되는 그 정도의 폐비닐을 넣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비닐들을 티피컬하게 보내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금 파트너링 하고 있는 업체에 미국에 보내서 테스트도 직접 돌려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단 없었고요. 그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넘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게 뭐 20%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신재 대비 가격.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시장가를 얘기하는 건지 뭐 원가 베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원가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완성돼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트너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분해를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파트너링하고 있는 업체가 10만 톤 공장에 지금 공장이 셋업이 됐습니다. 시운전 중이고요. 아직 데이터들이 안 나와서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원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원가가 뭐 기존의 그런 버진 대비 부담이 되는 건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부담이 되고, 이제 시장 가격인 부분은 그 열분해율을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나온 그런 제품이 뭐 P나 PP, 리사이클드 P, PP가 아직 페트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란 게 아직은 뭐 정해지지는 않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알팩 같은 경우는 뭐 1.7배, 2배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좀 벌어졌고, 이게 정확하게 비유가 되질 않겠지만 그 바이오 납사를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PPP 제품, 바이오 베이스의 PPP 제품은 이제 훨씬 더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버진보다 프리미엄 분명히 이제 있긴 있을 텐데, 그 가격대는 그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밸류체인들이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 가격 문제는 아까 첫 번째 주제였던 비용 부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진행을 맡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게 토론자에 올라오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드리지 말지만 제가 주제를 보고 그냥 인의로 제가 사전에 각본 없이 지금 이렇게 토론자분들께 지금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토론회의 좀 종합 정리된 의견을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LCA 분석에서 멀리서 바라본 아까 같은 좀 저도 재미나게 의견을 들었는데요. 허탁 교수님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갑자기 진짜로 전혀 계획 없이 질문을 주시네요.
리사이클링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주제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사이클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제조사가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 때부터 업사이클링이나 높은 리사이클링, 가치의 리사이클링을 고민하면서 만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케미칼 회사의 지금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 CCUS가 있지 않습니까? CO2를 가지고 이제 케미칼을 만드는 건데 그게 환경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CO2를 포집을 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으니 CO2를 줄일 것이냐 안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CCUS 방법보다도 CO2가 나오는데 옆에 케미칼 공장이 달라붙어 있느냐, CO2를 포집을 해가지고 멀리 수송을 해서 거기서 케미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케미칼은 정해져 있고 리사이클링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면 수거와 수송과 선별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결국은 거기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LCA를 사실은 한참 전에 케미칼, 미케니칼 열분에 대한 LCA를 수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더니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수송거리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고 CO2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리사이클링이 겉으로는 줄이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시 늘리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말씀을 부탁드려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5분 정도를 더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행사하시느라고 주최직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제가 총 느낌을 보면 1, 2차, 3차 오면서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면서 토론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화두가 던져지기 시작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개별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한번 바라해 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발표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